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어드밴스드 반 하프 모의고사 8급, 7급 그리고 변호사 시험 그리고 변호사 시험 모의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 시험까지 우리가 이제 1월, 2월, 3월, 4월에 걸쳐서 4개월 동안 5년간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할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출연습 교재 261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먼저 8급 8급은 국회직에만 있습니다. 2013년도 국회직 8급 첫 번째 문제 1문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 주체 행위가 아니라 행정 객체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입니다. 공법적 효과의 발생 목적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지 해제 효과를 말합니다. 금지 해제의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기억입니다. 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그에 따른 면직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 면직을 말하는 겁니다. 공무원에 대한 면직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서 행하게 되는 직권 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 직권 면직은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바로 직권 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직위 해제를 거친 다음에, 즉 가행정 행위로서 직위 해제가 이루어지고 대기 명령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그때 직권 면직이라는 종행정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징계 면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책임으로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6가지 종류의 징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4가지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를 우리가 중징계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 나머지 2가지가 바로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을 합니다.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2개입니다. 2개 파면과 해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 면직에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원 면직입니다. 의원 면직은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뜻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의 공법행위의 철회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의 수리 처분으로서 의원 면직 처분이 행해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그 사직원 제출이라는 사인의 공법행위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직 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이냐면 단순한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따른 처분은 과연 무효인가 취소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단순한 동기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그에 따른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통행 금지 해제라고 하게 되면요, 도로통행 금지 해제는 허가에 해당을 하고요. 특허와 달리 허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쌍방적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행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도로통행 금지는 스스로 해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통행금지 해제 신청을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해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설적인 견해는 바로 무효사유 원칙설입니다. 무효사유 원칙설.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경우에 사인의 공법행위가 없으면 그에 따른 처분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에 해당을 하겠죠. 만약에 사직원 제출의 의사표시에 무효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의원 면직 처분은 바로 무효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효 사유 원칙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우리가 지위승계 신고라거나 명의 변경 신고라거나 이와 같은 것들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유효한 양도계약의 체결을 그 신고 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볼 것이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이 되어 있죠. 수리를 요한 신고이고 그에 대한 수리도 처분이고요. 수리 거부 역시도 처분이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와 수리 거부가 모두 처분이 된다는 점이죠.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장래 위험 방지 필요에 따른 예외적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리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와 수리 거부가 모두 처분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맞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 신고의 적법 여부나 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절차법 40조에 있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에 해당을 합니다. 자기완결적 신고가 그 신고서가 접수기한에 도달되었을 때 그에 따른 금지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별도의 수리를 요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지문이 틀린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적법한 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법한 신고해야 된다. 적법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완결적 신고이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적법한 신고해야 될 것이고 다만 그 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기완결적 신고는 오직 형식적 요건만을 필요로 하게 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과 함께 실질적 요건도 요구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법률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은 2009년도 판례 변경 이전의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009년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지금은 주민등록법상의 요건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법 등의 다른 법률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례 변경 판시되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판례 변경 이전이든 판례 변경 이후이든 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고 둘 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파악하게 되며 그에 따른 수리와 수리 거부가 모두 처분이 됨에 있어서만큼은 판례 변경 전과 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등록법상 신고 요건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부분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선 우리 건축법 제11조 1항과 14조 1항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11조에서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14조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1조의 허가라는 것은 강학상 허가, 일반적 허가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대물적 허가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허가는 금지 해제가 바로 그 법적 효과입니다. 그런데 1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고만 하면 11조 1항에 허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표적인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14조 1항에 있는 건축신고는 우선은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수리가 처분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2010년도와 그 다음 10년도에서는 건축신고를 그리고 11년도에는 착공신고에 대해서 판시를 했고요. 둘 다 동일한 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건축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거나 또는 착공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즉 수리 거부가 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수리 거부가 되었을 때
네 가지의 장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는 벌금 부과라거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되었는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어사업 제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장래 위험 방지 필요, 즉 그 근본적인 해결을 조기에 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는 사실행위입니다. 사실행위에 대한 거부가 맞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형식적 행정행위로서 그 처분성을 인정을 했으므로 항고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비읍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합니다. 앞에 지문에서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건축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이 판례는 11년도 초반 판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요. 이때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된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58조에서는 그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58조의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에 보게 되면 주변의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토지 이용 실태와의 조화의 문제는 단순한 기재사항이나 구비서류, 형식적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허가 의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건축법 제11조 5항에 보게 되면 건축허가의 규정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14조 2항에서는 건축신고에 이를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관할 집중설, 절차 집중설, 실체 집중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에 따르게 되면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여 관할의 집중과 절차의 집중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실체적 요건의 집중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요건에 실체적 요건,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서 토지 이용 실태와의 관계 문제가 포함될 수 있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된 이상 이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에 해당하고 이것은 행정청의 의사작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거 법규에 따라서 실질적 요건이 바로 포함되는 경우가 해당하는 것이며 지금과 같이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이 된다거나 복수 법령이 적용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예외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수리가 처분인 것은 동일하겠지만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포함된 것이므로 의사작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외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로 파악해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법정 항고소송,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으며 취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방어소송과 요구소송의 역할을 모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은 요구소송의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서는 오직 요구소송의 역할만 하게 되고요. 따라서 행정법 분쟁의 유형 중 2유형과 4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2유형과 4유형 중에서 첫 번째 1번 지문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서 지문의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부작위의 상대방인가 제3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는 옳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구 소송에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 처분과 같이 계쟁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 계쟁 처분을 기준으로 소외 대상이 되는 거부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원고는 언제나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요형에 있어서는요, 거부나 부작위에 있어서 이사유형 모두 다 상대방이겠지만 이 유형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고 사유형은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제3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는 표현상 일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문제의 취지 그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쨌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의 문제이므로 법률상 이익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요구 소송이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 즉 사익보호성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법이라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이와 같은 법에 보게 되면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등의 행정청이 개선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반 공익으로서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익보호 취지가 이와 같이 인정될 때는 처분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그 공법상 권리, 이행 청구권이 성립될 수가 있겠고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은 여기서의 원고 적격, 즉 법률상 이익은 공법상의 권리 중에서 그 내용상 방어권이 아니라 이행 청구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처분에 신청을 한 자, 행정소송법 제36조에 처분에 신청을 한 자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와 함께 신청권을 요하게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하자 없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 청구권 역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며 이 문제는 공권의 성립 요건 중 의무 부과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응답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응답 의무, 절차적 의무가 인정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실체적 의무 역시도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공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의 철회를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상당히 심화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는 거부 처분에 대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 사건입니다.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 거부 사건, 우선 이 문제는요, 행정 개입 청구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은 요구 소송에서 특정 처분의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처분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을 발동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는 아직까지 사유형에서 협의의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에서 이 사건 판례입니다. 이 사건 판례에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을 인정한 사실은 있고요. 이와 같은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에 따라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거부 사건이었었고요. 이 문제는 부작위로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거부나 부작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그 판례 판시 내용이었는데 지금의 문제는 부작위가 위법인지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변형됐습니다. 거부가 부작위로 변형이 되었고 그 다음 거부나 부작위의 처분성의 문제가 부작위의 위법성의 문제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두 부분이 변형된 심화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응답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와 절차적 권리의 문제는 절차적 의무의 문제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응답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는 그대로 등치가 됩니다. 만약에 응답 신청권이 없다면 응답 의무가 없을 것이고요.
무응답으로서의 부작위가 위법해지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있는 법률상 의무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위법이라는 것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고, 무응답으로서의 부작위는 응답 의무가 인정될 때만 그 응답 의무에 위반돼서 위법한 무응답,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응답 의무에 대한 판단은 응답 신청권의 존부의 문제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조리상의 응답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에 따른 응답 의무도 국가에게 부과된다고 볼 것이고요.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위법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이 되면 이제는 판결을 선고하는 문제만 남았다라고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우리가 판결시라고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부작위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2018년도부터 방금 봤던 2번 지문과 같이 응용된 변형 문제, 즉 원리를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모아지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위에 대한 문제를 의무이행 소송이나 심판에 대한 문제와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 대한 문제로 비교 질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해행 심판이나 음해행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것이 인용이 되었을 때 처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의무이행 판결, 의무이행 재결은 처분 명령 판결, 처분 명령 재결이 되는 것이고, 현행법상 그것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라는 처분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이행 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은 그 인용이 바로 처분 명령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판결시와 재결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음해행소이나 음해행 심판도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 부작위 위법 소송은 명령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이것은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작위 위법 항의청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언제나 그 본안 심리의 범위가 절차적 심리로 한정 지어진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소송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시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엄격한 의미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부 등의 처분이 나와가지고 처분시가 존재하게 된다면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법 항의송은 이미 응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적 달성에 따라 각하돼 버리고 소송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시를 취소이나 무효항의송과 같이 적용하려고 해도 부작위 위법 항의송은 결코 처분시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판결시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신청이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의 행사로서 신청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의 신청,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리고 무응답이라는 네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 중에 당사자의 신청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분에 대한 신청 행위의 존재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또한 그 신청은 반드시 응답 신청권, 절차적 권리로서 신청권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부작위라는 무응답이 응답 신청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고 부작위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해 변경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소 변경에 대한 규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조에 있는 소의 종류의 변경이 되며, 하나는 22조에 있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문제가 되는 것인데, 21조는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 준용이 되지만은 22조는 준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는 37조에서, 후자는 38조 2항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도중에 새롭게 거부 처분이 나왔을 때 부작위라는 처분이 거부 처분이라는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라고 보아 우선은 22조를 근거로 한 소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준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2조를 근거로 해서는 소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취소 소송으로 부작위 합의송을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1조를 근거로 해서 37조를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은 소변경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소의 종류의 변경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거부가 있었는데 부작위로 오인해서 소송의 형식을 오지정한 경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소의 종류의 변경은 21조를 근거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판례 역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번 행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의 기본 원리이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행정절차법이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헌법 제12조를 근거로 한 적법 절차의 원리는 형사사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발동에도 즉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행정 영역에도 적법 절차의 원리는 적용되는 것이 맞고 행정절차법이라는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신입처지예라고 해서 신고와 입법예고, 처분절차, 행정지도, 행정예고의 5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세징수법이 정한 것과 같은 납세고지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이 과세처분에도 적용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세법에 납세고지에 대한 요건 규정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도 있습니다. 납세고지에 대한 요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제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유제시를 말하는 고지의 요건, 이유제시, 고지의 요건, 이유제시 말하는 것이고 이유제시라는 것은 그 과세 표준과 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세출의 근거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근거와 이유 맞습니다. 이유 제시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간혹 개별 세법에 이와 같은 납세 고지에 대한 요건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개별 세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상의 고지 요건 규정을 적용해서 그 절차 요건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맞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독일 행정절차법에는 있지만 앞에서도 본 대로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요. 신입처지의 5가지 행정작용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5번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의무부가 권익제한입니다. 이것은 21조의 사전 통지와 22조 사망의 의견 제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일정한 사항을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통지고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행정법원 판사가 판사를 그만두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응답 신청권이라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 제한, 거부 처분도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불이익 처분에 따른 기득권의 침해만 권익 제한으로 인정을 하고 있으며 소극적 불이익 처분, 거부 처분에 의한 기대권의 침해는 이와 같은 권익 제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갑에게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에 갑은 전액 납부를 하였으며 나중에 위 보험료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뭘 빼먹었습니까? 예, 뭘 빼먹었습니까? 3번에 4번이요? 지금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번인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안드로메다에서 잠깐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계약직 공무원, 지금은 계약직 공무원이 없죠. 1특기 정별계고였었습니다. 1특기 정별계고, 1특기는 경력직 공무원, 정별계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신분 보장이 되는 것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을 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특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만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정별계고에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채용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항고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에 의한 그 근거와 이유는 제시되어야 된다. 이유 제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그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에만 포함되어 있고 공법상 계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변수값으로서의 처분 절차에도 공법상 계약이 포함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23조의 이유 제시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건 이 문제는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위법한 부가처분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부가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발생한 경우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유형은 취소 사유에 불가증력 없을 때, 2유형은 취소 사유에 불가증력 있을 때, 3유형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의 문제에 해당을 하며, 1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부가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거나 두 개를 병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국가배상 청구는 과실요건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는 국가배상 청구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무효 사유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항고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고, 양쪽의 선택적 청구가 인정되며 국가배상 청구는 과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갑이 취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바로 제기하게 되면 권한없는 기관으로서의 민사법원은 부가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구성요건적 효력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권한없는 민사법원도 그 효력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제기가 가능하게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이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실보상 청구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판례는 원인에 초점을 맞춰서 공법적 원인의 기한 이상 당사자 소송에 의해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이것들을 당사자 소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민법 741조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건이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번 갑이 취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에 보험료 부과 처분이 비록 위협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것이 아니라면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취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면 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갑이
취소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경우 법원은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게 된다. 우선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것은 우리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관련 청구 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당 상표 재개라고 했습니다. 관련 청구송에는 배당 상표 재개, 상표권에 대한 모든 배당을 재개에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당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만약 이렇게 보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라는 관련 청구송은 입법 과오가 될 겁니다. 한 번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0조의 입법 취지에 따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취소하면 그만인 것이지 확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10조의 입법 취지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비록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무효확인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통한 직접적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전제는 바로 지금의 부가처분의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해도 민사법원은 반환 명령 판결이라는 이행 판결을 해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 이후에는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냐면 더 이상 직접적인 구제 수단으로서 이행 소송 등이 존재하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보충성 원칙을 폐기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에서만 요구되고 있는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왜 항고소송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최근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대여금 반환 청구송 같은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같은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만 받는 소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 확인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보충성 원칙은 당사자 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사자 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확인소송과 이행소송, 일반적 이행소송을 나눠질 수 있고 여기서 확인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이런 것들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둘 다 권리소송입니다. 그런데 행위소송으로서 항고소송에서 이와 같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부가처분이 취소 사유인 경우와 무효 사유인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그 효력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이행소송을 원래부터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적 청구가 인정됩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겠고 법률 관계를 직접 다투기 위한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둘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무효 확인 소송, 무효 사유일 때의 무효 확인 소송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당사자 소송으로서의 확인 소송,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 또는 나는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그대로 등치시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 소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학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사자 소송으로 볼 수가 있다면 이거는 둘 다 똑같이 권리소송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리소송 문제가 되면은 같은 권리소송에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의 존재를 비교하면 이행소송이 존재하는 이상 확인소송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됩니다. 이거를 당사자 소송으로 전환시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이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이건 어쨌든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충성을 폐기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판례 8년도의 입장이 됐던 것입니다. 당사자소송과의 관계를 비교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5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을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계약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오직 공법상 계약에 대한 문제로 이 법들이 적용되는 것을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제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히려 사법상 계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2번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은 공법상 계약이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고 채용 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유 제시라는 처분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던 판례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처분이 아니며 따라서 공정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 중대하고 명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며 하자가 있으면 바로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대하다라는 부분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대하고 명백할 때만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공법상 계약은 구두나 문서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 24조에 따르게 되면 예외적으로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구두 방법이 가능할 때도 있듯이 공법상 계약은 물론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구두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이것은 처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6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은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맞는 지문이죠. 여기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나온 지문도 있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 권한은 무엇에 대한 권한을 말하는 것이냐면 새로운 행정계획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행정계획을 취소, 즉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폐지 권한이 중요한 겁니다. 폐지 권한. 당초의 행정계획에 대한 폐지 권한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무효다 아니다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폐지 권한이 없게 되면 당초의 계획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됩니다.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폐지 권한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시켜가지고 양립할 수 없는 계획은 안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로 무효가 될 수밖에 없겠죠. 대법원은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 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라고 보았다. 우선 기본적으로 과연 이것이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가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공청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가 맞다면 그러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는 오직 행정청이 행하는 공청회만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공청회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청이 행한 공청회가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대법원은 계획 형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익 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 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는 못합니다.
종전 판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행정계획 중에 구속적 계획, 계획 처분이 계획 재량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그 계획 재량에는 특이 한계 법리로서 형량 명령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봤습니다. 형량 명령 원리에 대한 입장은 판례 역시 같고요. 학설과 다르지 않고 여기에는 형량의 해태와 그리고 형량의 흠결 5형량이 인정됩니다. 여기 제시된 것은 형량의 해태와 형량의 흠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형량의 하자입니다. 현재 판례는 형량의 하자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와 같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은 종전 판례가 쓰던 표현인데 우선은 그냥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계획가 아니나 행정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행정계획은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이 있으며 전자는 공권력 행사가 맞지만 후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으며 전자는 공권력 행사가 맞지만 후자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구속적 계획과 행정규칙을 말한 겁니다. 비구속적 계획과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공권력 행사가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듯이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있으며 대표적인 판례는 1994년도 서울대학교 입학 주요 요강에 관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공권력 행사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까지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는 기출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며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만약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게 되면요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으로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되냐 안 되냐 판단할 여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으로서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재 보호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르게 되면은 이 문화재 보호구역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인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행정계획에 대한 위반 제한권이나 이와 같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는 신청권 논의가 3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3개밖에 없습니다. 7번 명령적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허가가 있고 그리고 하명 면제가 있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처분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해제시켜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면제는 이것은 자귀나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법한 하명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는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한 상태를 제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배상 청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냥 사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1차적인 권리구제수단인 행정소송, 2차적인 권리구제는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렇습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고 특허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근거법 문헌의 표현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되는데 주어가 행정청이라고 하게 되면 가능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재량행위, 1위 규정을 두고 있을 때는 기속행위로 파악합니다. 만약 그것이 주어가 행정청이 아니어서 불분명한 경우라고 하게 된다면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크게 되면 허가 쪽이죠. 기속행위로 파악하게 되고 그 다음 공익 관련성 정도가 큰 경우에는 특허 쪽이죠. 재량행위로 파악을 하게 되니까 이것은 1차적인 판단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입장은 판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이 가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요, 우리가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법규, 강행법규, 공법 역시 마찬가지로 단속법규뿐만 아니라 효력법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단속법규였다라고 하게 되면 강제집행의 대상만 되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효력법규였다라고 하게 되면 무효가 될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될 여지도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 승인은 위헌 방지를 대상으로 하고,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허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외적 허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외적 승인이고, 세 번째는 특허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일반적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대적 금지를 해제를 하는 것이고, 예외적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며, 둘 다 금지해제는 금지해제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설정해주는 설권 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세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 일반적 허가, 우리가 얘기하는 강학성 허가는요,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헌법상 권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권리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 허가는 원칙적 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권리의 확대입니다. 권리의 확대고, 그 다음 특허는 원래부터 없는 권리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창설입니다. 권리의 창설, 권리의 회복인가, 권리의 확대인가, 권리의 창설인가에 따라서 일반적 허가와 예외적 허가, 특허를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예외적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겠죠. 일반적 허가가 바로 위헌 방지라는 공공의 안녕, 즉 소극적 질서 유지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의무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면제는 같으나, 허가는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의 해제인데 반하여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다르다. 맞는 지문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허가와 면제를 또 다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허가는 언제나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해제시키는 점이다.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금지됐던 것을 개별적으로 해제시키는 것이라는 점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번과 9번은 고유한 강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강론에 대한 하프 모의고사 부분은 따로 6월, 7월에 새로 진행이 될 겁니다. 강론 문제를 모아서 따로 진행이 될 것이므로 10번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보존 사무규칙, 유명한 판례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검찰 보존 사무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틀린 지문인데요. 이 문제 역시도 엄밀하게는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닌데 교수님이 주된 부분보다는 종된 부분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안 되는 건 맞으니까 이 지문 틀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제1호부터 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법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1호입니다. 1호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이 법률과 명령에서 이 명령은 행정입법을 말하는 것이며 이 명령에 포함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이며 하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령이나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애당초 포함이 되지 않으며 그 다음 규칙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치규칙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물론 그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보고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하지만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고요. 따라서 그 명령에 애당초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더 이상 이런 판단까지 필요 없으며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아니므로 구조 1항 1호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서 바로 끝나는 문제고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된다. 이 문제는 이 부분도 고민하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통 질문이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잡아놨고요. 하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이며 하나는 비공개 결정이 적법한가,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 본안 요건 양 측면으로 모두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미 공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외이익 문제는 뭐냐면 정보 공개 제도의 우리 제도적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소외이익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개된 정보의 소외이익 측면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성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공개 결정이 정당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법에서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의 내용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성격 그리고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두 가지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지 이렇게 무턱대고 판단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 소정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게 바로 개인식별 정보입니다. 개인식별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걸 말하는 건데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의 의미와 범위는 구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 정보에 제한된다고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요. 개인식별 정보는 물론 사생활의 자유, 비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식별 정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개되었을 경우에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위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의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개인식별 정보 플러스 알파입니다. 개인식별 정보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이 개인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을 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서 이와 같이 공청회나 뭐 이런 데 참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연찬회나 이런 데 참석을 했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들어갔다면 이것은 사적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보세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여기까지 똑같죠?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 이 부분인데 관련된 정보 이것이 오직 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인 겁니다.
이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에 재판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므로 이것이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오직 소송 기록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문제와 유사한 접근, 출제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국회직 8급 같은 경우에는 25번까지 있습니다. 25번까지 있으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 오셔서 앞에 10분 동안 문제를 푸실 때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응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